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만 가자. 남편과 길을 걷다 훅 들어온 누군가의 말에 또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익숙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손수건을 꺼내 건네주던 남편은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말을 결국 입 밖으로 내놓더군요. 이제 마음에서 좀 털어내봐.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특이한 말도 아니고 이제 가자. 가보자. 이런 말에 그렇게 허구한 날 눈물을 쏟으면 어떡해. 할머니도 마음 편하게 못 떠나신다니까. 당신이 이렇게 마음에 그 말을 담아두고 있는 걸 아시니까. 힘드신데도 못 떠나고 저러고 계신 거 아니겠어? 남편의 말에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만 가자. 그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 눈물 버튼이고 가슴 아픈 가시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컸어요. 친할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셔서 아예 기억이 없고 사실 아빠와 친가 쪽 가족도 기억이 희미합니다. 저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에 대한 기억이 비교적 또렷한데 그나마도 크면서 가끔 만나기도 하고 한동안은 엄마 외할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엄마도 제가 대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례까지 끝나고 전해져 온 부고 때문에 허둥지둥 지방의 한 작은 납골당으로 달려가 외할머니와 함께 통곡하다가 온 것이 엄마 장례식에 대한 유일한 기억입니다. 딸이기는 하지만 외할머니는 엄마를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저도 눈치가 있는데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많이 예뻐하고 애틋해하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친딸인 엄마에게는 곁을 별로 내주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그걸 잘 아니까 저 어렸을 때 한 2, 3년 정도 같이 살다가 계속 나가서 살았던 거겠죠. 사실 어린 나이였던 당시에 저는 왜 할머니가 아닌 엄마랑 살면 안 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울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집을 나가 엄마를 찾아 헤매기도 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붙들고 같이 살자고 조르는 저를 할머니는 늘 귀신같이 찾아냈습니다.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아이가 움직이는 동선을 왜 어른인 할머니가 모르겠어요. 뻔하고 또 뻔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늘 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할머니가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할머니에게서 벗어나 엄마랑 둘이 사는 건 불가능하겠구나라며 체념을 하게 되었죠. 할머니가 늘 엄마와 함께 있겠다고 조르는 저를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셨던 말이 바로 그만 가자였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그만 가자라는 말은 저한테 금기어와 다름없는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말이었어요. 오죽하면 친한 친구들은 제가 그 말을 싫어하는 걸 알고 가자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지어내 암묵적으로 그 말을 쓰곤 했습니다. 어야, 고고? 움직일까? 등등으로 말이죠. 어른이 되어서는 그나마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할머니는 그 말을 절대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한번 그 말이 얼마나 내게 상처인지 버럭버럭 성을 내면서 울고불고 한 이후로는 실수로라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 노환으로 갑작스레 입원하신 뒤로는 계속 그 말을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그만 가자. 그만 가자. 할머니, 그 말 하지 마. 어딜 가? 어딜 가자는 거야. 그만 가자. 그만 가자. 순간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 말을 중얼거리는 할머니는 뭔가 정신이 아득해 보였거든요. 늘 건강하게 제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갑작스레 20년쯤 훅 늙어버린 느낌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동갑내기로 연애하다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남편은 나이는 같지만 저보다는 훨씬 어른스러운 사람이라 상황 파악도 빠른 편입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는 아마 할머니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지 할머니를 편안한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이틀에 한 번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일반 병원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라서 그런지 할머니는 조금 진짜 미약하게나마 회복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누가 봐도 사그라들고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나도 이제 다 된 것 같다. 되긴 뭐가 돼? 할머니가 배터리야? 아니, 요즘에는 배터리도 충전해서 또 쓰고 하더라. 약 먹고 주사 맞고 좋은 거 먹고 마음 편하게 쉬면 할머니도 괜찮아질 거야. 나 세상 천지에 할머니 하나인데 이런 나 두고 그런 말을 하고 싶어? 네가 왜 혼자야? 최서방도 있고 시댁도 있고 그리고 네 아빠도 있는데. 할머니, 아빠라니? 할머니 아직도 뭐가 좀 오락가락하는 거야? 왜 그래? 나 무섭게. 갑자기 아빠는 무슨 아빠? 너, 나 죽으면 꼭 네 아빠 찾아. 그래도 피 붙이고 너는 그 사람 딸이고 그 사람은 네 아빠야. 세상 천지에 내 피 안 섞인 사람뿐인 거 그거 너무 외롭고 힘들어. 할머니 진짜 이상하다. 나 아빠 없어. 할머니도 알잖아. 나랑 엄마 그렇게 만든 거 아빠잖아. 할머니도 결국 엄마랑 사이 안 좋게 살게 된 거 다 그 인간 때문이잖아.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아빠를 찾으라고 하는 거야?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아빠는 엄마를 그렇게 저한테서 도망가게 만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만나는 엄마였지만 엄마는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네 아빠가 하도 날 때려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아빠가 엄마를 때렸냐고 물어보면 엄마는 세상 슬픈 얼굴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았지. 맞다가 한 번 도망가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 지금도 너무 불안해. 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거 혹시 네 아빠가 알게 되면 엄청 해코지할 게 뻔하거든. 엄마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마다 외할머니는 매섭게 엄마를 노려보며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라고 버럭 소리를 한 번씩 지르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만 키워갔죠. 결국 엄마와 제가 함께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도망가야 하는 것이 다 아빠 탓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외할머니도 아빠를 미워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쩌면 유언일지도 모르는 마지막 얘기로 저한테 하신다는 말씀이 아빠를 찾으라는 것이니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어요. 할머니의 말에 정색하고 절대 그럴 일 없다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아무래도 엄마 없이 저를 키운다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 제가 싫다고 하면 2번, 3번 말씀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빠 문제만큼은 정말 저를 볼 때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쁜 마음이긴 하지만 아파서 누워 계시는 할머니 찾아뵙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남편도 저한테 할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은근히 저한테 말을 건넬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정말 아빠 그리고 그 아빠의 가족은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무나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래서 이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확하게
그래도 제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생각에 어느 날 아예 작정하고 할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나 정말로 아빠 찾고 싶지 않아. 할머니가 무슨 마음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나 아빠 없어도 돼. 나한텐 남편이랑 할머니면 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고 제발 건강에만 신경 써. 할머니도 참 너무해. 엄마가 얼마나 아빠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는데 먼저 간 딸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할머니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저한테 너무나 뜬금없는 진짜 난생 처음 듣는 얘기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그놈, 그 녀석은 잘못한 게 없어. 다 네 엄마가 잘못한 거지. 내가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딸 감싸느라 그놈 가슴에 못을 박았다. 내가 죽기 전에 그놈 가슴에 못 박은 거 직접 빼지 못하는 거 그게 유일하게 남은 한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 할미안 풀어준다 생각하고 네 아빠 찾아서 내가 미안했다고 좀 전해줘.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한은 뭐고 미안한 건 또 뭔지. 아니 자기 딸이 맞고 살았다는데 때린 사람한테 미안함을 전하라고 하는 할머니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할머니 치매가 깊어졌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병에 의한 일시적인 선망이 아니라 혹시 진짜 치매가 아니냐고 묻기까지 했다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이후로도 몇 주간 선망도 치매도 아닌 너무나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살다가 자는 듯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저와 한 대화에서도 계속 아빠를 찾으라는 얘기만 하셨어요. 내심 서운했죠. 저는 나름 그래도 너랑 살아서 행복했다랄지 네가 내 손녀라서 너무 기뻤다. 이런 다정다감한 얘기를 들으면서 할머니와 이별할 거라 생각했는데 끝까지 아빠 찾으라는 얘기밖에 안 하셨으니까요.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며 준비했던 죽음이라 장례식은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준비하는 내내 너무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하죠. 살아생전에 하신 말은 귀등으로 안 들어도 별로 양심에 와서 콕콕 찌르지가 않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은 왠지 듣고도 무시하기가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결국 할머니의 오래된 수첩을 뒤지고 뒤져 아빠의 가족들에게 쫙 할머니의 부고를 전했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시거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 되었는데 딱 한 명 아빠의 누나인 고모와는 연락이 되었어요. 고모는 제 연락을 받고 대뜸 전화를 해서 정말로 제가 맞냐고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묻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떠올리려고 몇 번씩 노력했을 때는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딱 전화기 밖으로 들려오는 고모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고모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훅훅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이라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명절 때 한 번씩 할머니 댁에 가면 꼭 고모가 저를 따로 데리고 나가 큰 알사탕이나 달달한 약과 같은 것들을 사서 슬그머니 제 주머니에 꽂아주곤 하셨습니다. 이런 거 많이 먹으면 할머니한테 혼나니까 몰래 숨겨놓고 먹으라는 말과 함께요. 전화기 밖으로 들려오는 고모 목소리를 들으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던 어린 시절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아, 이 사람이 내 고모가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고모는 이렇게라도 연락이 돼서 다행이라며 장례식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붙들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손만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외할머니한테 원망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아서
저를 혼자 애써 키우고 있는 걸 알면서도 연락을 못했다는 말에 제가 너무 의아해서 고모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제가 뭐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헤어진 건지 모르는 거지? 그래, 네 할머니가 말했을 리가 없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다. 돌아가신 분 영정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돌아가시는 마당에도 말씀 않고 가셨으면 묻으시려는 건데 그거 내가 끄집어내서 뭐하니? 그나저나 내 연락처는 어떻게 한 거야? 할머니가 연락하라고 하시던? 아니요. 연락하라고 하신 건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아빠 가족들 통해서 아빠 찾아보라고는 하셨어요. 이제 와서? 노인네 진짜 제멋대로네, 제멋대로야. 고모의 반응에 저는 살짝 기분이 상했습니다. 뭔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런 말을 하나 왜 우리 할머니 욕하나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혼자 숨을 쌕쌕 내쉬며 마음을 다스리던 고모는 화제를 바꾸려는 듯 할머니에 대한 원망을 숨기고 저한테 살짝 가시돋친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는 너는 왜 지금까지 연락 한 번이 없었니? 뭐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응? 아휴, 어렸을 땐 몰라도 다 커서까지. 아휴, 지 아빠가 얼마나 불쌍하게 됐는지도 모르고. 고모 말을 들으면서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자기 동생이 어떤 짓을 저질러서 가정을 깬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일단 이렇게 원망부터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대답도 쌀쌀맞게 나가더라고요. 신나게 마누라 패다가 자식 버리고 간 못된 아빠. 그나마 할머니 유언이라 제가 지금이라도 찾는 거 대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고모가 눈이 땡그레져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을 버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내 동생이 얼마나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 줄 알아? 그리고 폭력. 뺨 한 번 때린 게 폭력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떤 쓸개 빠진 놈이 그 상황에서 마누라 뺨도 한 대 안 올려붙여? 그 소리에 저의 오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의 지난 세월 그리고 끝까지 저 키우느라 고생하다 돌아가신 할머니. 무엇보다 아빠한테 얻어맞으면서 도망다니다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엄마까지 모든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도 모르게 고모에게 버럭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뺨 한 번에 사람이 도망을 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맞으면서 붙어있을 여자가 어딨어요? 저희 엄마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도 다 젊은 시절에 너무 얻어맞고 살아서 골병 들어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고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 천지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냐. 그 나쁜 년, 자기 자식한테도 진실이라고는 조금도 말하지 않고 죽었네. 아이고.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흘끔흘끔 보면서 뭔가 쑥덕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잠깐 자리 옮겨서 얘기하라고 구석진 테이블로 저와 고모를 옮기더라고요. 한참을 눈물 콧물 쏟아내던 고모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주 태생부터 나쁜 여자야. 너는 네 엄마 욕한다고 지금도 나한테 그렇게 세모 눈을 뜨고 날 보고 있지만 네 엄마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고모가 해준 얘기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얘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항해사였던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 때문에 배를 타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한번 집을 비우면 보통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육지에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애틋함이 컸던 아빠는 육지에 도착하는 순간 그 어디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뛰어오거나 하셨대요.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배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자유시간을 즐긴다며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내다 약속된 시간에 집에 들어갔지만 저희 아빠는 무조건 가서 우리 딸내미 봐야 된다며 바로바로 집에 오곤 하셨다네요. 그러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저희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이 말이죠. 바로 옆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어린 저를 두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고 아빠가 눈이 돌아 엄마의 뺨을 있는 대로 후려친 겁니다. 그 한 번 후려친 게 엄마한테는 평생 너무너무 매를 맞아서 내가 살 수가 없었다라는 말에 근거가 된 셈이었어요. 결국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셨고 아빠는 그래도 자식은 엄마가 키우는 게 좋다는 주변 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저를 엄마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키우는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얘기 들어서 좋을 거 뭐 있냐라는 생각에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맞아서 이혼을 한다라는 얘기를 사방에 하고 다니는 걸 알면서도 변명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모든 사람이 믿으면서부터 저를 엄마가 그 핑계로 보여주질 않자 그제야 엄마에 대한 진실을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했다더라고요.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아빠가 뒤늦게 치사하게 군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고모 역시 그랬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남자답지 못하게 뒤늦게 치사한 소리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못된 소리 한 적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즈음 아마 외할머니도 진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고모가 아빠가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 시기와 저희 외할머니와 엄마가 사이가 안 좋아져 서로 싸우면서 엄마가 외할머니한테서도 빠져나가 집 나가서 살기 시작한 시기가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고모의 말을 들으면서 곰곰 생각해 보니 저의 어린 시절 제가 몇 번 엄마의 남자친구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것들이 기억났습니다. 저희 엄마 진짜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세상 천지 어떻게 저렇게 비린내 나는 반질반질한 놈들만 데리고 와서 남자친구라고 하나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워 엄마에게 몇 번 제발 저런 사람 좀 안 만나면 안 되냐고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고모의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과 아빠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고모는 아빠가 일 그만두고 방황할 때조차도 제 양육비를 한 번도 밀어본 적이 없다며 저에 대한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심이었는데 그걸 몰라주는 제가 원망스럽다고 했어요. 물론 고모 말도 100% 다 믿을 순 없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는 잘못 없고 엄마 잘못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걸로 미루어 보아 고모가 완전히 거짓말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고모의 말을 듣고 제가 멍하게 넋이나가 앉아있자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어른들이 똘똘 뭉쳐 너 하나 사실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다들 애를 썼는데. 그래, 네가 알긴 뭘 알겠어. 네 잘못이 뭐가 있겠어. 다 어른들 잘못이지. 그래도 이제라도 와서 네 아빠 잘못 아니라는 걸 네가 알았다는 걸 걔가 어디서든 알게 되면 한은 품지 않고 세상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고모, 그러지 말고 저 아빠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찝찝하게 그냥 넘길 순 없잖아요. 아빠 좀 찾아주세요. 아빠랑 연락 되시는 거죠? 몇 년 전까지는 됐지. 그런데 그 잘 나간다는 항해사 일도 이혼하고는 그만두고 계속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이상한 뻘짓 하더니 몇 년 전엔 어디 시골 구석 어시장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나도 속상해서 더 이상 연락해보지 않았어. 연락처도 바뀌었을 것 같고.
그래도 한번 연락해보고 연락이 닿으면 알려주마. 네, 감사해요. 오해건 아니건 간에 일단 아빠를 찾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이제 다 컸는데 알 건 알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고모는 저한테 아빠와 연락이 닿게 되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제 얘기를 전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터덜터덜 장례식장을 나가셨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기막힌 상황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고모한테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난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는 어시장에 한 가게 주소를 전달받았는데 그 주소를 전달받고 나서도 어쩐지 선뜻 가서 아빠를 만날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 엄마에게 아빠에 대한 험담만 들어서 그런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고 고모가 말해준 게 거짓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끊임없이 들고 마음이 영 복잡하니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제가 끙끙 앓고 있자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판단이 안 설 때는 일단 부딪혀봐. 하긴 혼자 앉아서 이런저런 상상으로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가서 부딪혀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예 날을 잡고 고모가 전해준 그 주소지, 그 어시장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핏줄이라는 게 무섭고 이상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헤어져서 기억도 없고 엄마가 사진까지 다 찢어버려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 얼굴조차 눈 감아도 떠오르지 않는데 멀리서 생선을 툭툭 칼로 토막내고 있는 한 남자를 보자마자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 아빠라는 걸 말이죠. 아빠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제가 천천히 다가가 그 앞에 서자 어떤 생선 사러 오셨냐며 반가이 손님 맞이하듯 고개를 들었다가 저를 빤히 보고는 칼을 뚝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녀의 재회는 10수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쌓여 담처럼 굳어지고 그 담에 세월이라는 무게까지 얹힌 아빠와 저의 사이가 쉽사리 풀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끊임없이 제 눈치를 보며 원치도 않는 생선을 듬뿍듬뿍 보내는 걸로 마음을 표현했고 저는 제대로 손질도 하기 어려운 생선을 억지로 받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곤 했어요. 가운데서 힘든 건 남편이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선을 접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일부러 생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셨던 것 같기는 해요. 날생선 안에는 무시무시한 기생충들이 있어서 먹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도 자주 했고 생선머리가 무섭게 살아있는 찌개를 일부러 제 앞에 놓아주며 밤에 잘 때 생선 귀신이 나와 제 머리맡에 앉아있을 거라는 농담 같은 공포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즐기지 않게 되었고 그대로 자라 성인이 되었는데 생선을 만지는 아빠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생선 부자가 되고 만 거였죠. 남편 말에 의하면 올라오는 생선들이 흔하게 먹는 고등어, 삼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비싼 돌돔, 줄돔, 민어, 대구 이런 거라는데 보는 눈 없는 저한테는 그저 다 손질하기 어려운 물고기들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부엌일까지 시작하게 되고 말았죠. 착하고 속 깊은 남편은 아빠가 보내준 생선으로 이런저런 요리를 해서 제게 먹여주었어요. 형태 살아있는 거 제가 보는 걸 힘들어하니 포를 떠서 전을 부치기도 하고 살을 발라내서 따로 접시에 얹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안 먹어서 그렇지 먹다 보니까 각기 맛도 다르고 식감도 달라서 새롭더라고요. 덕분에 아빠와 전화를 할 때 예전처럼 잘 받았다, 잘 먹겠다가 아니라 이 생선은 이래서 맛있더라, 저 생선은 이게 특이하더라 라며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에 아빠가 신이 나서
그건 어떻게 잡은 거고 저건 어떤 생선이고 신나게 설명을 하면 그걸 또 들으며 대화라는 것이 되더라고요. 다 남편 덕분에 바뀌어 가게 된 거죠. 저랑 아빠가 그래도 단답형이 아닌 대화다운 대화를 좀 하게 된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아빠와 함께 셋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솔직히 좀 망설여졌습니다. 전화기를 통해 대화하는 건 이제 좀 익숙해졌지만 한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또 제 남편이 고집을 부릴 때는 꺾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최강 고집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둘이 고집 싸움을 하면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정도로 서로 고집이 세거든요. 어지간하면 물러날 것 같은데 가족 여행만큼은 조금도 물러날 기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번은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여행을 가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승낙했고요. 그렇게 떠난 여행이었어요. 평생 바다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다가 제일 좋다는 아빠 말에 남편이 잡은 여행지는 제주도였습니다. 3박 4일간의 제주도 가족여행은 좋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못각 인형처럼 뚝딱거렸지만 사람이 또 부대끼고 엉키다 보니 추억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핏줄로 인한 연민이 짙어지면서 좋다라는 생각이 어느새 올라오더라고요. 생선 반찬이 나올 때마다 제일 맛있는 부위, 가장 맛 좋은 살을 골라 무심히 제 앞에 밀어주고 파도를 좋아한다는 제 말에 가장 파도가 많이 칠 것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아빠. 그렇게 술을 좋아한다면서 남편이 건네주는 술 한 잔까지 거절하고 똑바로 맨정신으로 이 여행을 즐기려고 노력하는 아빠. 그 모든 아빠의 모습 속에서 저는 아빠의 묵묵하지만 진심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삼 남편에게 고마웠죠. 마음 표현 제대로 못하는 건 부녀가 똑 닮아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무심히 외면하는 저와 아빠 사이에서 남편이 끊임없이 윤활유가 되어주었거든요. 오죽하면 제주여행 3박 4일 다녀와서 남편이 몸살로 일주일을 앓았다니까요. 자기 간에는 엄청 신경 쓰고 긴장한 여행이었던 거죠. 여행하는 동안 고맙고 좋은 것도 많았지만 새로운 걱정도 하나 생기기는 했습니다. 아빠가 생각보다 건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오랜 뱃사람 생활로 몸 균형이 다 깨진 데다가 혼자 살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 어디 한 곳 성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치아 하나도 제대로 붙어있는 게 없더라고요. 물렁한 계란찜마저도 혀로 지디겨 삼키는 걸 보고 매끼 식당 가서 진수성찬 앞에 앉는 것조차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더 속상했던 건 혹 자기 때문에 저희도 못 먹을까봐 씹지도 않고 맛있다 맛있다 하며 삼키는 아빠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였던 건 남편도 똑같았나 봐요. 여행 다녀와 며칠 앓고 나더니 저한테 슬그머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기 장인어른, 그냥 우리가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남편은 꽤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듯 저한테 차근차근 플랜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랑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고 앞으로도 아이 낳을 생각은 없거든요. 그리고 시댁은 귀농하시겠다고 진즉에 저희 집에서 5시간쯤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깊은 시골로 들어가신 상태입니다. 얼마 전 꽤 넓은 집을 마련을 해서 방도 하나 화장실 붙어 있는 걸로 따로 마련할 수 있고 사실 환경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하며 근처에 아빠가 다닐 만한 병원, 아빠가 소일거리 할 만한 취미 생활까지 남편은 꼼꼼하게 다 고민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당신만 괜찮으면 나는 내 아빠니 함께 사는 거 상관없지만 아빠에게도 의견을 물어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일단 저와 협의가 돼야 아빠에게 의견을 물어볼 것 같았다며
바로 아빠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남편의 말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해보자라고 대답했던 데는 아빠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였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고 늦었지만 제가 파악한 아빠는 절대 저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지독하게 애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빠 성격이라면 저와 함께 사는 거 당연히 안 하겠다고 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함께 살지 않겠냐는 남편의 말에 아빠는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그런 염치 없는 짓 자기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차라리 평생 제 앞에 안 나타났으면 안 나타났지 함께 살면서 저한테 밥 얻어먹는 그런 짓은 못한다고 강력하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따로 아빠를 설득해 보겠다고 몇 번 찾아갔지만 항상 아빠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며 아빠를 설득하는 동안에도 아빠는 몇 번 쓰러져서 병원에 급히 실려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러자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아빠 스스로 내리고 말았죠. 결국 저희의 오랜 설득 끝에 저희와 함께 사는 건 아니지만 동네 근처로 이사 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빠, 조금 구석이긴 하지만 우리 그래도 나름 서울이라 꽤 비쌀 텐데 집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 구해봐야지. 그래도 조금 모자란 건 고향 후배가 좀 도와준다고 이미 얘기를 해놨다. 아니 무슨 남한테 도움을 받아요. 그냥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그런 식으로 신세지고 싶지 않아.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마련한다. 너희한테 돈 받아가면서까지 이사 가고 싶지 않아. 제 고집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아빠한테서 온 고집이더라고요. 돈 빌려주겠다는 말을 칼같이 거절하고 조금 모자란 돈 고향 후배한테 빌려서 이사를 오겠다고 한 아빠는 어느 날 얼굴에 환한 빛을 띠며 저희한테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아이고, 그 고향 후배가 돈도 빌려주더니 마침 너희 집 근처에 아는 사람이 전세로 싸게 내놓은 집이 있다고 거기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게 소개를 해줬지 뭐냐. 그래요? 그 후배 진짜 고마운 사람이네. 서울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 내주고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말이다. 역시 이 세상 일은 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함께하는 걸로 돌아가기 마련인가 보다. 그렇게 고향 후배 덕에 돈도 빌리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사도 할 수 있겠다며 좋아했던 아빠는 서둘러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생만사 새옹지마라고 하죠. 어쩐지 일이 술술 잘 풀린다 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 고향 후배가 저희 아빠를 두고 전세 사기를 쳤다는 게 이사 당일날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혼자서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일절 저희한테 폐 안 끼치겠다며 참견하지 못하게 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저의 잘못도 컸어요. 그 후배라는 사람이 아주 제대로 마음먹고 서류 위조에 사기꾼 고용까지 해서 판 제대로 짜서 저희 아빠 등을 후려쳤더라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도 이런 경우 아예 잠적을 하면 찾기 힘들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내면 뭐합니까? 돈 앞에 장사 없었던 거죠. 도박에 사채까지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리고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으면서 돈이 궁했던 그 후배가 저희 아빠의 돈을 완전히 날려먹고 도망을 친 거였죠. 결국 원래 살던 집도 팔고 그 후배한테 빌려서 차용증까지 써서 5천만 원의 빚이 생긴 아빠는 집도 절도 없이 밖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소개해줬던 집에서는 당장 이사는 들어가야 되고 돈은 없고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아빠는 저희 집에 머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남편이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5천만 원을 아빠에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돈조차 없으면 진짜 어디에도 못 가는 상황이니 아빠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거는 엄연히 내 친정일로 발생한 비용이니
제가 벌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아니, 부부 사이에 그렇게 칼같이 나눌 거 뭐 있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거야.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젠가 아빠가 갚을 수 있는 돈이거나 정말로 뭔가 나올 구석이 있는 돈이라면 저도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라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 돈은 평생 못 찾는 돈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갚겠다고 해야 아빠도 편안하게 이사간 집에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바로 여행을 허락했을 때 언제고 제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한 번은 고집을 꺾고 제 고집대로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들먹이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그 카드를 어떻게 여기서 쓰냐? 너도 진짜 어지간하다. 대단하다. 졌다 내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 편한 대로 해. 고마워. 어떻게 하든 내가 빨리 벌어서 그 돈 잘 갚을 수 있도록 할게. 남편의 허락을 받고 저는 그날부터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몰 수 있거나 한 건 아니라 왜 요즘 하는 그런 배달 있잖아요. 공유 자전거 같은 것들을 타고 간단하게 배달 다니는 거요. 그나마도 남편이 저녁에 나가는 건 위험하다고 반대를 너무 해서 저녁에는 운동 간다는 핑계로 나와 몇 건씩 몰래 배달을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느 세월에 내가 5천만 원을 만드나 싶었지만 돈 버는 거 사실 뻔하잖아요. 안 쓰고 모으는 것밖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돈을 버는 건 돈을 버는 거고 저한테는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일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집에 일찍 들어와 어떻게든 제가 집안일이라도 좀 덜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고 저를 배려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집안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집안일에 소홀해진 거는 둘째치고 일단 저한테 소홀해진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제 남편은 제가 뭘 해달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일이건 간에 잊어버리고 까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제가 하는 말을 종종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대체 이 남자가 왜? 라는 생각이 자주 들기 시작했죠. 남편의 변한 듯한 태도에 신경 쓰이고 속상하던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사라지신 거였어요. 그동안 조금 떨어진 동네 전세를 간신히 구해 거기서 살고 계셨거든요. 면목 없다며 밥 먹자고 해도 거절하고 얼굴을 보자고 해도 피하시더니 결국 저희 앞으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며 돈을 싹 남겨두고 더 남은 돈은 어떻게 하든 벌어서 갚아주겠다는 말과 함께 아버지가 사라지셨습니다. 부동산에 급하게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전세 해줬던 거 월세로 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방 빼겠다고 해서 급하게 사람 구해 방 빼주고 돈도 다 내줬다며 대체 이게 뭐냐고 오히려 저희한테 투덜거리시더라고요. 남편은 어딘가에 넋이 나간 것 같지 아빠는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사라졌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아빠의 행방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간신히 찾은 아빠를 잃을까봐 제 마음은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빠 때문에 남편이 빌려줬던 5천만 원은 제 힘으로 갚겠다고 했으니 그걸 갚기 위한 저의 일도 계속되어야 했죠. 저희 집은 의도치 않게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더더욱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남편을 신경 쓰다가 점점 제 몸이 피곤하고
일이 힘드니 모르는 척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가난이 문 앞으로 다가오면 행복이 창문으로 빠져나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힘든 거 함께 이겨나가는 거 그것만큼 어려운 거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제 상황이 너무 이모저모 안 좋다 보니 남편이 저한테 정이 떨어져서 혹시 다른 마음 먹고 다른 짓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편이 보여줬던 모습으로는 그런 의심을 하기엔 제 자존심이 그리고 제 마지막 희망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은 평생 가지 않던 출장까지 간다며 더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출장을 가냐, 대체 왜 이렇게 출장이 잦아졌냐,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 순간 만약에 남편이 자기 사실 다른 여자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겁이 덜컥 몰려왔거든요. 혼자서 끙끙 앓으며 행방 없는 아빠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지옥에 있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열심히 돈을 벌자니 돈은 모이는데 제 마음은 점점 황폐하고 가난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점점 더 대놓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한동안 몹시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여러모로 제 사정이 복잡해지면서 잠시 연락이 끊겼던 친구인데 진짜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거든요.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고 자기가 할 얘기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은 얘가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건 아니구나. 뭔가 할 말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밥 먹고 차를 다 마실 때까지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애둘러 하는 친구에게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내가 그렇대? 할 말 있는 얼굴인데? 너 나한테 뭔가 할 말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 아니야? 할 말이 뭐야? 너 혹시 이사 갔니? 내가 알던 그 집 아니야? 아닌데. 여전히 거기 살고 있는데? 그래? 그럼 혹시 그 시댁이나 친척집이 혹시 우리 동네에 있나? 친구는 계속 무언가 말을 할 듯 말 듯 저를 떠보는 얘기만 했습니다. 친구가 얘기한 그 동네는 저희 집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빌라 단지입니다. 저희 집 식구들도 그렇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사람 없다면서 왜 그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몹시 망설이는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거기서 널 좀 본 것 같아서. 혹시 네가 이사 왔나 하고. 얘가 왜 이사 왔는데도 나한테 연락을 안 했을까. 그래서 한번 불러서 물어본 거야. 그 얘기를 하는 친구의 표정은 몹시 복잡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들으면서 무슨 얘기지?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정도면 친구끼리 충분히 전화로 너 우리 동네 이사 왔니? 나 우리 동네에서 너 본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니? 이러고 말을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만나서 얘기할 것처럼 해놓고 정작 얘기는 제대로 안 하고 휙 사라지는 게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찜찜함을 계속 궁금증으로 가지고 친구와 얘기를 나누기엔 제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컸습니다. 일단 부지런히 배달 일을 해야 했고 그 일로 얼른 돈을 벌어서 비록 가족이지만 남편에게 진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배달콜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친구가 사는 그 동네인 거예요. 보통 그 동네에서는 배달콜이 잘 저에게까지 오진 않거든요. 범위가 좀 달라서 말이죠.
마침 간 김에 혹시 친구 있으면 배달 끝나고 차라도 한잔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배달 콜을 받고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배달을 갔습니다. 제가 배달한 품목은 동태탕이었어요. 동태탕을 보니 마음이 또 좀 심란해지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진짜 이 동태탕을 좋아하셨거든요. 특이하게 꼭 동태탕에 신김치를 듬뿍 넣어 끓이는 걸 좋아하셨는데 제가 배달 나가는 이 집이 그렇게 신김치를 듬뿍 넣어서 동태탕을 끓이는 집으로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아빠가 이사 올라오신다고 몇 번 동네를 왔다 갔다 하셨을 때 그 집을 몇 번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아빠 생각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모로 심란한 마음을 감추고 빌라에 배달을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벌컥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제 손에 든 동태탕 봉투를 툭 떨구고 말았어요. 바쁜 시간에 수고하셨다며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거든요. 대체 제 머릿속에서는 순간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말만 계속 맴맴 돌았습니다. 남편이 나올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황당한 얼굴로 멍하게 서 있는 저를 보고 놀란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황한 모습으로 저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 분명 지방으로 출장 가서 내일까지는 집에 못 들어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여기가 지방이야?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긴 말 필요 없고 여기가 지방이냐고. 제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바로 주먹을 날릴 참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친구가 왜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이 동네 사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며 이상하게 굴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 남편 얼굴을 아는 아이니까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인 거죠. 그런데 그때 제 앞에 나타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꾹 쥐었던 주먹을 스르르 풀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제 아빠였어요. 아빠가 몹시 미안한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나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편을 들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아빠가 여기 있어? 그리고 당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놀란 저를 붙들어 앉혀놓고 남편이 한 얘기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저녁에는 배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밤낮 새벽 할 거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남편도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보태면 제가 일을 빨리 그만둘 것 같아서 그랬대요. 그러다가 아빠가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남편의 이중 생활이 삼중 생활이 된 거였더라고요. 백방으로 아빠를 찾아다니던 남편이 아빠를 발견한 건 부산항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배를 타려고 하시더라고. 가장 빠르게 큰 돈 벌 수 있는 건 배 타는 거라고. 평생 하신 일이니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대. 뭐라고? 저 몸으로 무슨 배를 타? 한강 유람선도 태울까 말까인데 무슨 배를? 아빠 대체 제정신이에요? 당신 그 반응 나올까봐 내가 일단 설득해서 배는 안 타게 했는데 당신 얼굴은 죽어도 못 보겠다고 하시잖아. 왜? 날 왜 못 봐? 내가 무슨 낯짝으로 널 보냐. 이 어린 너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사라져서 다 병든 몸으로 나타난 것만으로도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인데 머리에 든 거 없어 네 피 같은 돈까지 날려먹고 귀한 네가 험한 일하며 돈 버는 거 내가 두 눈 뜨고 어떻게 보냐. 보험이라도 두둑하게 드러났어야 빨리 주고 그 돈이라도 너한테 가게 하지. 못난 나는 보험도 없이 살아. 죽어봐야 너한테 도움될 것도 없고 그저 사는 동안 살아서 한 푼이라도 벌어 네 앞으로 주고 가는 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다.
숨긴 건 아니고 장인어른이 자꾸 도망가시려고 해서 여기 모셔다 놓고 같이 사기꾼 찾는 중이었어. 네 앞으로는 죽어도 못 나타난다고 하시지 돈은 없지. 미안하다. 고작 모실 수 있는 게 이 빌라 원룸뿐이었다. 저도 모르게 어이구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고마웠고 아빠가 불쌍하면서 원망스러웠거든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진짜 바로 내다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낡고 엉망인 살림 쪼가리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제 속에는 진짜 열불천불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만나고 처음으로 머리 뚜껑이 열려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본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평생을 기죽어 사는데? 나 잘하면서 먹고 쓸 거 몸 부서져라 벌어서 보냈다며. 바람핀 마누라도 마누라라고 용서하고 잘 살라고 빌면서 돈 붙였다며. 그리고 사기는 당하고 싶어서 당해요? 작정하고 벗겨먹겠다고 달려드는데 그걸 어떻게 안 당하고 배기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렇게 기죽어서 죽일 놈이요 하고 사냐고. 사람 열불 터지게. 한 번쯤 좀 뻔뻔해지면 안 돼? 그냥 나한테 네가 내 새끼니까 나 좀 돌봐다오 하고 뻔뻔하게 들이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있는 대로 아빠에게 쏟아내놓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 뻗고 울어버렸습니다. 5살,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어 서러운 여자아이처럼 말이죠. 아빠는 그런 저를 조심스럽게 안고 토닥여 주었고, 아이고 감성 충만 우리 남편은 그날 저보다 더 많이 울어서 탈진했답니다. 있는 대로 성질을 쏟아내니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3명 중 가장 고집센 저답게 아빠 살림 싹 다 내버리고 바로 아빠 모시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둘 다 내 허락 없이 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하루에 벌금 100만 원이라고 엄포도 놓았죠. 그놈의 돈 없으면 그만이라며 돈 얘기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놈의 돈이라는 게 안달복달 찾으려고 애쓰면 도망가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면 또 빼꼼 눈을 내밀더라고요. 평소 의리 빼면 시체라 그놈의 의리 때문에 전세금 날려먹은 우리 아빠 앞에 그 의리에 보답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아빠가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친한 고향 선후배들이 무슨 독립군 분기 탱천하듯 일어나서 제 일처럼 나서 사람을 찾은 덕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기꾼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 덕에 돈도 찾고 아빠도 제 앞에서 떳떳해지게 되었죠. 아, 돈을 찾고 나서도 아빠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아빠 아니면 제 생선은 누가 발라주고 좋은 생선은 누가 골라주겠어요. 저 이제 고기보다 생선이 더 좋거든요. 마침 오늘 좋은 물을 좀 샀으니 오늘은 아빠에게 좋은 대구 좀 찾아달라고 해서 시원하게 대구탕 한번 끓여야겠습니다. 장인, 사위 모두 대구탕에 정종 한잔 하는 거 제일 행복해 하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